APR 1400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네. 노영원전입니다. 이 예. 부분을 미국 측에 좀 제안을 했다.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의 건립 속도가 좀 맞물리면서 한국도 전력 수급에 대한 화두가 좀 부각이 되는 셈이거든요. 주목해 볼 포인트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12차 전기본 K바이오가 이제 106조 시장을 정조준을 한다고 하는데 이익률이 대단합니다. 이익률이 45%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처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정말 좋다. 정작 이렇게 좋은데 매도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다. 사실 관세가 번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뭐 대미 투자에 약속됐던 합의되었던 대미 투자 기조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좀 됐는데 사실 뭐 제한적인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무역법 122조 뭐 대통령 권한으로 좀 관세를 좀 부과를 했는데 물론 뭐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가 될 수 있고 뭐 추가적인 연장은 의회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안에서는 뭐 다각도로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뭐 대체 관세를 좀 부과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다는 점에서 보면 일단 합의되어 있던 대미 투자를 번복하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사실 뭐 최근에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좀 구체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을 보면 뭐 에너지라든가 뭐 광물에 관련된 채굴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뭐 압박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이 대미 투자 요구 사항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빠르면 오늘 뭐 국회 본회의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대미 투자 특별법이 또 통과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뭐 미국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련 협상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사실상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섹터들은 뭐 조선이라든가 뭐 원전, 뭐 전력 인프라, 광물 뭐 이쪽으로 좀 분류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졌던 부분들이 지난 뭐 2월 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부과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원복하겠다 좀 겁박을 했죠. 이제 여기 더해서 원전 부분에 대해서 투자 요청을 해달라. 그러니까 선제적인 어떤 투자를 요청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이번에 이 대미 투자 뭐 1호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제 원전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동향들을 보면 네. 뭐 APR 1400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네. 노영원전입니다. 예. 이 부분을 먼저 좀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좀 제안을 했다라고 좀 뭐 보도 형태로 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협상이 좀 될지 여부는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AP1000이라고 불리는 모델 기조는 대형 원전 한 기의 전체 뭐 1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뭐 1000 메가와트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국내 노형 원전의 경우에는 1.4 기가와트 뭐 400메가 정도에 대한 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요. 네. 비용이 오히려 조금 더 낮고 경제적인 어떤 효용성 부분들이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이 뭐 중동 지역에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건설된 원전의 경우에도 노형 원전이 현재 좀 건설돼서 좀 가동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웨스팅하우스와 체결됐던 뭐 지적권 합의 사항들이 뭐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 안에서에 대한 사업 진출을도 상당히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할 때 이해관계적인 측면들은 일단 그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는 있죠. 다만 이 부분이 뭐 미국 안에서도 확장적인 원전 정책 그리고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뭐 10기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에는 상반기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에너지부에서 결정되고 있던 지원 대상 법인을 보니까 한 8개 정도가 좀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형 원전 10개, 뭐 SMR이 한 8개 정도가 올해 좀 본격화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전력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은 모두 다 웨스팅하우스가 좀 독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 특히나 뭐 설계 부분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좀 크기 때문에 한국형 노영원전 부분들은 미국 측의 이해관계와도 상당히 좀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해외 성과 부분들은 뭐 대미 투자에 관련된 본격화 부분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국내 경우에도 11차 전기본이
뭐 확정이 좀 됐습니다. 다만 이 착공이 2030년도 이후죠. 그러니까 시운전 상업화 운전 목표가 2037에서 한 2038년도까지가 좀 남아있기 먼 얘기이긴 하군요. 네, 시점에 대한 괴리는 좀 남아있는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한수원이 최근에 이 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 공모 절차에 착수를 했고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좀 접수가 종료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어떤 니즈를 보니까 현재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동해안 원전벨트 쪽에 속한 뭐 지자체들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원전 부지 입찰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SMR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SMR 후보지가 한 두 가지 지역으로 좀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경주와 이제 부산 기장군인데 SMR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표준 설계 기준을 갖고 처음으로 좀 그러니까 상업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동 성과들이 안정성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 서해안이라든가 내륙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이 기조는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형 원전은 당연히 뭐 해안가에 좀 인접한 지역에 건설을 하는 것이 뭐 국내 이해관계에 좀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SMR 경우에는 안전성이 좀 보장이 된다면 뭐 내륙에 건설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초기적인 뭐 원전 벨트에서 먼저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상업화 운전 검토 이후에 그래서 주목해 볼 포인트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12차 전기본 초안이 구체화가 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원자력 아까 협의회에서 얘기한 건 11차였고요. 네, 11차는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2030년도 착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12차는 이제 그 이유가 좀 될 수 있는 예. 부분인데 12차 이 전기본 초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 공청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자력 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대형 원전이 최소 2기에서 4기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데이터 센터의 건립 속도가 좀 맞물리면서 한국도 전력 수급에 대한 화두가 좀 부각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4기 이상이 좀 논의가 됐다는 점. 근데 4기 이상이 대형 원전을 좀 포함해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때는 SMR에 대한 안정성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면 저는 대형 원전 수의 이 기수가 좀 줄어들고 소형 모듈 원전 기수가 뭐 최소한 8기 이상 정도로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는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일단 뭐 이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12차 전기본의 경우에는 11차 대비해서 오히려 좀 확장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들은 원전 산업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좀 기대 요인대로 될 수도 있겠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네. 지금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10만 원대가 굉장히 좀 버거웠는데 10만 원대를 좀 가볍게 좀 돌파한 이후에 수급이 그래도 좀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전체 상황들 좀 고려해 보면 뭐 미국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 뭐 체코의 원전 건설에 관련된 초기 계약금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올해 2020년도에 일부 실적으로 좀 산입될 수 있는 요건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 시장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아시아권의 신규 원전에 대한 도입 기대감들이 수주의 연동 성과로 좀 작용될 수 있겠고요.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수주 성과 유럽 지역에 한 5개 정도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공급과 좀 맞물리는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 3년간 이상은 수주에 관련된 어떤 구체화된 내용들이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원전의 모멘텀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잔고가 작년에 한 1조 원대 중반, 올해는 한 2조 원대 초에서 중반까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주의 안정 성과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익 기여를 크게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한전기술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미국의 노영원전을 좀 제한했다는 점. 만약에 미국에서 대미 투자 1호로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질 때, 특히나 노영원전에 대한 설계를 받아들인다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한전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PR 1400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설계 용역 기술을 좀 갖고 있죠. 이 부분은 뭐 매출 성과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올해 체코 원전 2기의 사전 설계 용역비가 이제 매출로 좀 잡힙니다. 그렇게 이제 금액은 크지 않은데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미만으로 좀 반영되는 수치들
그리고 작년에 일회성 비용들을 일부 좀 반영된 이후에 올해는 수익 지표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전 부분에 대한 수주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 이후에 향후의 수주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 보면 한전 기술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로봇한테 1티어 내준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2티어로 왔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발톱을 살짝 드러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늘 언급드리는 15개 종목만 매매하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가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전 제약바이오를 못 꺼내드리겠지만 오늘 사서 한 2주 뒤에 수익 청산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제약바이오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업황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어떤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뉴스인데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려운 매크로 변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통해 순수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이 제약바이오가 붐이 있으려면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시는 분들께서는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주식담보대출도 막혔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율도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레버리지를 걸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신용잔고라든가 뭐 미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걸었을 때 수익이 잘 나오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고 우리가 금리라는 키워드를 당연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께서 이 키워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금리라는 키워드보다 뭐 펀드, 뭐 ETF, 뭐 투자,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시장에 넣기보다는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제약바이오한테 긍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반은 긍정적인 것이 국내에서는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벤처 펀드나 뭐 제약바이오 펀드나 뭐 AI 펀드, 로봇 펀드 이런 각종 펀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각종 펀드가 출시가 돼가지고 자금이 공모됐을 때는 그 자금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들어올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MSCI에 편입되면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종목들도 몇몇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알게 모르게 미국의 생물보험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공개가 됐나 봐요.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지만 저는 확실히 많이 움직인 최근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로봇, 뭐 증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보고 있는데 이제 방송 준비를 위해서 금리 검색해보고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책 기조 검색을 해보고 그럼 미국에서 생물보험법 저번 달에 통과됐는데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리스트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삭제돼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친절하게 기사분께서 중국의 MGI라는 테크가 포함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미국이 정말 말만한 것은 아니구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서 중국 ESS를 배척한다고 했지만 이미 중국 ESS가 70%가 침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를 한다라고 했지만 우시바이오가 침투돼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MGI 테크가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MGI 테크가 지금 당장 뭐 퇴출되고 뭐 우시바이오 퇴출되겠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미국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 이게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닉스나 뭐 셀트리온 등이 좀 반사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뉴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뭔 뉴스요? K바이오가 이제 브라질의 교두 후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106조 시장을 정조준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C2C가 있고 B2B가 있고 G2G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음모론적인 게 G2G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뭐 술 한 잔 따르면서 뭐 우리 거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게 G2G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안정적인 매출처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은 브라질의 시장 규모는 106조 원 정도 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처를 뚫었을 때는 조금 이 매출 다변화가 리스크가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저도 이렇게 뉴스 보면 댓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댓글이 막 달립니다. 뭐 이렇게 뭐 로비가 판치겠나 막 이런 댓글도 있고 어떤 종목을 딱 사가지고
내일 당장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은 권해드릴 게 딱히 없어요. 근데 한 1주나 2주 정도 보여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많은데 리스크가 다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 리스크가 없는 종목은 저는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인데 리스크는 올랐다 정도? 예,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좋은 것 같아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 거고 일단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송도에서 5공장에 대한 용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6공장을 착공하는데 6공장을 누굴 위한 공장인지 몰랐었는데 어제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록빌이라는 제약사 이들이 주문하는 이제 약품에 대해서는 6공장에 생산하겠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스가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실적 향상을 보여줬고 이익률이 대단합니다. 이익률이 4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도 착공을 하고 있는데 5공장 착공되면 실적이 또 개선될 건데 6공장 착공할 건데 이 6공장에 주문을 넣어줄 매출처까지 확보가 됐으니까 삼성바이오스는 정말 좋다. 근데 정작 이렇게 좋은데 삼성바이오스는 박사님께서 봐주신 것처럼 매도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되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참 좋은데 MSCI에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외국인이 팔고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MSCI 편입되면은 그냥 자금이 와장창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MSCI 편입되면은 약 30일 동안 자금이 나눠서 들어와요. 근데 선택할 수 있어요, 날짜를. 그래서 MSCI 편입되는 뉴스가 떴는데 만약에 현대건설처럼 외국인이 이제 MSCI 편입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투자분들이 확 들어오면은 외국인이 편입되고도 시간을 두고 들어옵니다. 근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안 두시다 보니까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 거의 7거래일 넘게 외국인 수매수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 수익률이 45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탑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뉴스가 그제 나왔는데 한미약품이 경영권 분쟁이 붙을 거다라는 건 한미약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좋은 모습 보여줄 때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덕분이죠. 근데 이 경영권 뉴스가 나오면서 보기 좋게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으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되 매수 타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삼천당제약이 갖고 있는 저만액을 통한 매출 기조라든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를 통한 매출 근데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은 제가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지금 부정적인 평가는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악플이 많아요. 뭐 품질 미완성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은 증권사 리포트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부정적인 스탠스 없으니까 삼천당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믿을 만하다라고 보이고 오늘 GLP 관련해서 유럽의 제약사에다가 기술이를 했는데 전 제일 무서운 게 그 어떤 마일스톤율 이제 판매 시판까지 돼가지고 마일스톤율이 60%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되나? 그래서 정말 이 제약업계에서 정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의견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지금 좀 많이 악화가 된 게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알테오젠이 마일스톤 로열티를 수령했을 때 몇 퍼센트 될 거다라고 확실해서 말씀 안 하셨지만 시장에서는 분분하게 10%를 말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뭐 2천억 나와가지고 알테오젠 주가 수익률이 15네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뭐 영상 박제됐으니까 저는 거짓말할 생각 없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이 이것도 그래요. 전환율도 키트루다 쓰시던 분들이 키트루다 SC 전환율도 몇 퍼센트 전환될 건지 모르는데 한 50%는 되지 않을까? 라고 했었는데 전환율이 30%도 안 될 거다. 이런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 봤을 때 알테오젠이 이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키트로 SC가 판매되면 2천억이 나올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21조니까 퍼가 107.5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뷰는 저는 수정을 해드리고 근데 매매 뷰는 똑같아요. 적금 넣듯이 손실 났을 때는 적금 넣듯이 한 달에 한 주씩 사고 수익 났을 때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팔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다 좀 보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수급 보셨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갭 상승할 거고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좀 대응해야 되는 거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정정 리포트가 나온다든가
좀 속보가 너무 세게 부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관련했을 때는 원래는 한미약품, 뭐 펩트론, 뭐 일동제약, G2G 바이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펩트론도 약간 LNF처럼 실망을 줘가지고 뺐습니다. 수급 동향도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펩트론 빠지면서 펩트론에서 연구개발하던 연구진이 차린 G2G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저는 비만 당뇨 치료제는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요. 네. 근데 나는 손절 못합니다. 손 팀장 나는 비만 당뇨 치료제 사고 싶은데 나 손절 못해라고 하신 분들께는 한미약품이랑 일동제약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맞잖아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보수로 봤던 게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일동제약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적자라고 보냐고 했을 때 저는 제가 공부를 미흡했다라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동제약이 3분기 흑자 전환됐고 4분기에도 흑자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리포트를 보면은 일동제약이 기준을 팔고 있던 매출이 잘 나와서 흑자로 전환됐고 거기에다가 일동제약이 만들고 있는 GLP-1 다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가 임상 2상에 진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일동제약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전 한미약품은 좀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20만 원대 할 때 20만 원대 할 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2개 일반 비만 당뇨 치료제는 임상 3상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는 1상 그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2개 말고도 메시 치료제도 임상에서 좀 순항을 하고 있고 물론 한미약품에서 기록하고 있는 실적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에 악플 다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한미약품이 나오고 뭐 실적의 절반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한미약품이 오로지 잘하고 있는 것이냐 한미약품의 그 중국 영업소가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이 순항을 하고 있고 다만 하필이면 한미약품을 준비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경영권 분석 뉴스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노출되면서 외국인과 기업 수급이 나오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탑픽으로 소개를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펩트론과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펩트론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설립을 했고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대포를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14개월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2024년 10월이면은 원래 2026년 2월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많은 분들께서는 한 두세 달 전에 뭐 작년 연말이나 올 1월에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 안 나오고 그다음에 경쟁사 채택되고 안타깝게도 펩트론이 14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을 하면서 펩트론 투자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근데 다행히도 펩트론은 지지구한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펩트론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뭐 매수 뭐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지구한 이탈 여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펩트론이 아닌 다른 종목은 G2G 바이오인데 사실 G2G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공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G2G 바이오가 상장하면서 500억 원을 유치했고 그 다음에 G2G 바이오가 이번에 3자 유증을 진행을 하면서 1,500억인데 이 G2G 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어떤 이 지속형 항체가 임상 1상 중이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G2G 바이오가 만약에 2상이나 3상이면은 조금 이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임상 1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역시 네. 내부 정보가 없습니다. G2G 바이오가 상장했고 3자 유증을 참가를 한다는 것은 나의 이 생각이 다른 저명한 이제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 탑픽은 네. 인벤티지 랩을 보려고 합니다. 인벤티지 랩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장급 종목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관점인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께는 권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벤티지 랩이 다양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공개를 안 하니까 몰랐었는데 한미약품 말고도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나 뭐 큐라티스,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랑 계약을 한 건 알겠는데 누군가랑 하지? 근데 공개가 됐을 때 이 기업들은 재무 가치가 탄탄하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떤 주문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1공장에 이어서 2공장까지 완공을 하면서 이제 종근당이나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신약을 어떤 지속할 수 있게 시제품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쓸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벤티지랩은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수급동에 보면은 박스권 하단부 다른 종목들은 이제 박스 고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한 2주 정도 분할 매수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인벤티지랩이 아닌가 판단돼서 오늘의 토픽은 인벤티지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